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세상에서 이크타솔록은 완벽한 루저였습니다. 태평한 태도와 몽상을 취미로 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심한 외면 아래에는 가장 위험한 적들조차도 제압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천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크타의 전투에서의 뛰어난 능력은 그가 갈등을 혐오하는 것만큼이나 그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오랜 친구인 야토리시노, 익숨과 함께 섬으로 가서 고위 장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크타와 달리 야토리는 냉철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언제든지 전투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소녀입니다. 배에 오르자 그들은 예전 동료들을 만나는데 매슈라는 뚱뚱한 남자, 토웨이 레미안이라는 잘생긴 저격수, 그리고 하로마라는 귀여운 의무병이었다. 완벽한 찌질이인 이크타는 하롬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데 하로마는 그를 친구로만 생각하려 한다. 얼마 후 항해를 시작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그날 밤 그들의 배는 타이타닉처럼 될 뻔했다. 그들은 갑판으로 달려가 구명정을 내리지만 구조되기 전에 어떤 어리석은 여자아이가 바다에 빠지고 이크타는 주저없이 위험한 바다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한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섬의 표류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의식을 잃은 바보, 야토리가 자신이 왕국의 세 번째 공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왕국, 곧 공주는 깨어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익타와 토르웨이는 낯선 섬을 탐험하며 어떻게 공주가 자신의 배에 타게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공주가 그들의 배에 타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자인 익타는 왕실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토르웨이에게 식량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토르웨이에게 식량을 찾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수색을 하던 중 섬 가장자리에 주둔한 군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적의 영토에 상륙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은 즉시 돌아가서 앞에 놓인 선택들을 생각합니다. 항복해서 쿄칸군의 포로가 되거나 국경을 뚫고 제국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경을 뚫고 그들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뚱뚱한 여성 매슈는 곧바로 항복 준비를 하지만 토웨이는 적들이 그들을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적들이 그들을 외교적 꼭두각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거만한 공주는 결코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경을 돌파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지쳐서 이 제멋대로인 여자를 감당할 힘이 없는 이크타는 그녀에게 입 다물고 자기 자리인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입을 다물고 제자리인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입을 다물고 제자리인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토리는 엄청난 싸움꾼이라 즉시 이크타를 밀쳐내면서 공주들에게 사과하는 것, 익타는 짜증난 표정으로 동굴에서 나오고 야토리는 그의 속옷이 왜 구겨져 있는지 묻는다. 뭉쳐져서. 익타는 공주를 버릇없는 아이라고 부르지만 야토리는 그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고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저녁 식사 후 모두들 각자의 일에 바빠지고 공주는 익타와 함께 해먹을 설치한다. 해먹을. 하지만 공주가 해먹에 누워있자마자 섬을 정찰하는 쿄카 공중부대를 발견하고 익타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들고 나무 뒤에 숨는다. 곧이어 모두 동굴에 모여 잠이 들지만 한밤중에 공주가 도망치자 모두가 동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뛰쳐나갑니다. 공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공주가 적국에 잡힌 걸 알게 된 이크타는 병사들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잔혹한 고국에서 탈출했고 쿄카 공화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망명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멍청한 병사들은 그의 말을 믿고 그에게 동굴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만족한 이크타는 동료들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을 죽입니다. 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에 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곧 왕국과 그 순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기도 전에 병사는 죽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데려가지만 가는 도중 공주는 자신이 초래한 파괴를 보고 자살을 결심하지만 이크타는 침착하게 그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크타는 순찰대에서 비행 장치를 확보하여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할 계획을 씁니다. 그들은 쿄칸 군인으로 변장하고 군 지휘관을 속여 누군가가 비행 장치를 훔쳐 동쪽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휘관은 걱정으로 창백해지며 도둑의 요구를 묻습니다. 이크타는 도둑이 그의 가족을 왕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대가로 요구한다고 대답합니다. 잠깐의 휴식 후, 며칠 후 그들은 공주가 있는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공주의 동료들이 궁전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한 달 후 그들은 동쪽 지역이 쿄칸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장군 하자프리칸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크타는 이미 장군에게 불공정한 전쟁에서 물러설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그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그의 죽음 후 이크타는 모든 영웅은 과로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매우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죽은 쥐 황제의 부름을 받고 공주의 구출에 대한 공로로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축하 행사로 호송되는 동안 이크타는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는 기사라는 칭호를 강요하며 자신의 삶을 망쳤다며 공주를 비난합니다. 황제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죠. 공주는 리켄 장군의 죽음으로 황폐해진 왕국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리켄 장군의 죽음으로 폐허가 된 왕국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얼빠진 공주는 집착하는 변태처럼 이크타의 가족에 대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착하는 스토커처럼 말이죠. 이크타의 아버지는 황제에게 불복종하여 감옥에서 죽은 위대한 군 장군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불복종하여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의 스승은 쿄칸 공화국의 망명한 과학자이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이크타는 경고하며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그녀가 그녀에 대해 한마디라도 더하면 목을 꺾어버릴 거야. 그들은 배를 납치해서 실제로 해상 정보 게임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말이죠. 결국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며 선원들과 함께 수많은 모험을 겪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만큼 짜릿하고 모험적인 일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최고의 즐거움을 더할 만한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달인이 되는 것에 기쁜 말이죠.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해적왕이 되기 위한 서사시적인 모험을 시작하세요. 바다의 정복, 인상적인 배를 건조하고 재능 있는 선원들을 고용하고 악마의 바다에서 바다 괴물과 라이벌 해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세요.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말이죠. 머물, 매혹적인 그래픽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빠져보세요.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 모드와 탐험할 거리가 풍부해서 더욱 즐겁습니다. 탐험해보세요. 힘을 내서 달리고 바다 노래를 부르세요. 모든 남자가 꿈꾸는 해적의 삶을 살아볼 시간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해적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나 화면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지금 바로 Sea of Conquest를 다운로드하고 오늘 짜릿한 항해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기다려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ea of Conquest의 세계가 저주받은 새로운 코믹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우정길, 무시무시한 괴물, 그리고 잔혹하고 미친 마녀. 만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보물을 얻는지 알고 싶으세요? 설명란에 있는 만화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황제 마법 배지를 받은 후 이토리는 이크타 옆에 앉아 슬픈 마음으로 오늘이 어머니를 잃은 날처럼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즉 군인, 귀족, 그리고 영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캣바르나 제국의 중앙기지 고급 장교학교에 입학하고 담당 장교는 그들을 쿄켄 왕국에서 공주를 구한 황실 기사로 소개합니다. 그는 또한 12세 추밀 공주도 학교에 입학했으니 그녀에게서 영감을 얻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수업에. 하지만 그중 가장 무관심한 지원자인 이크타는 큰 하품을 하고 발밑에 쓰러질 듯 보입니다. 곧 힘든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모두가 체력 강화를 위해 달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크타는 희망이 없어요. 항상 꼴찌에서 1등을 하다 운명을 저주하죠. 그를 이 끔찍한 훈련소에 불시착하게 만들었어. 까탈스러운 코치는 그를 가방을 싸서 돌아가야 할 바보라고 계속 부릅니다. 이크타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잠시 후 5명이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토르웨이가 씁쓸한 분위기를 만들며 석궁 연습과 강의, 그리고 마라톤이 남았다고, 그래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축구 선수를 닮은 우두머리를 둔 일단의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불량배들은 징그러운 지네를 그들의 수프에 던져 넣으며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4명 모두 섬뜩해하지만 이크타는 돌을 집어 지네에 머리를 박살내고 자신감 있게 삼켜버립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입이 떡 벌어져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네를 먹기 전에 항상 머리를 으깨야 한다고 가르친다. 독에 중독되거나 이크택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괴롭힘 당하던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망친다. 비토리는 그 녀석들은 이크타가 곤충에 놀랄 마지막 사람이 될 줄은 몰랐을 거라고 말한다. 이 지구상에서 말이다. 입에 음식을 가득 문 매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최고라고 중얼거린다. 그 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 것처럼 말이다. 이크타와 비토리는 동시에 그 말은 특히 매슈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놀린다. 매슈에게서 나온 말이니까 곧 그들은 전술 강의를 준비하는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크타는 맨 뒤 좌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갑자기 추밀 공주가 그에게 다가와 자기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묻고 이크타는 다시금 시니컬한 말투로 책상도 의자도 자기 것이 아니니 공주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 곧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를 시작하지만 추밀은 집중하는 대신 잠든 이크택에 편지를 써서 여기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 묻고 그는 낮잠도 못 자고 여자도 데려올 수 없어서 끔찍하다고 답장을 쓴다. 그리고 여자 생각밖에 안 하냐고 추밀은 얼굴을 붉히며 묻는다. 그는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나이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추밀을 부르며 계속 읽으라고 하지만 공주는 이크타와 수다를 떨다 페이지 번호를 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크타는 그녀가 읽어야 할 정확한 페이지 번호를 말하며 그녀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구해줍니다. 그녀가 읽어야 할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이크텍의 아필리아 전투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크타는 모든 세부사항, 전략, 그리고 그 전투를 중요하게 만든 모든 것을 전문가처럼 설명하기 시작하며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한편 매튜와 토리는 사격 연습을 하고 있고 반면에 매튜와 토리는 저격 연습을 하고 있고 매튜는 그를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전투에서 군 지휘관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마약상을 닮은 몇몇 고참들이 그들의 중간을 막아선다. 그들 중 2명은 토리와 똑같이 녹색 머리를 하고 있으며 알고 보니 토리의 형제인 수르야 살레그 리미안과 수샤 리프 리미안이다. 그는 시큰둥한 인사로 토리를 놀리고 그들이 방금 북쪽 주둔지에서 돌아왔다고 알린다. 수르야 살레그는 매슈에게 다가가 그의 동생이 섬에 있을 때 비거업하게 굴었는지 능글맞게 묻고 매슈는 부인한다. 리미안 형은 토리를 놀리며 그가 멀리서만 잘 쏜다고 말한다. 신처럼 겁쟁이처럼 적과 가까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위험이 보이면 동료를 버릴 거야. 틀림없이 동료들을 버릴 거라고. 토리는 더 이상 그의 불쾌한 비난을 듣지 못하고 부정하며 소리칩니다.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형은 토리가 말을 가로막자 화가 나서 토리가 고개를 숙인 채 겁에 질려 있는 동안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평화로운 낮잠을 토리 형제들이 떠드는 소리에 깨어난 익타였습니다. 시니컬한 말투와 비꼬는 태도로 그는 자신이 속이 메스껍다고 말합니다. 나이든 리미안의 역겨운 얼굴을 보고 터져 죽기를 바라면서 저런 사디스트 같은 놈에게는 자비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수르야 살렉의 얼굴에 징그러운 지네를 떨어뜨리고 능글맞게 뛰어내린다. 나이 많은 리미안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다른 리미안의 형제가 이크타의 배를 때리는 동안 토리와 매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수르야 살렉이 그들을 막아서며 토리가 친구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고 조롱한다. 너무 약해서 친구도 지키지 못한다고. 이크타는 웃으며 수르야 살렉은 사디스트일 뿐만 아니라 바보라고 말한다. 화가 난 수르야 살렉은 이크타를 차기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이크타의 입을 막을 수 없다.
그는 수르야 살렉 같은 무례한 녀석은 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을 때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공격할 때 공격하고 마찬가지로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일어서서 야토리와 추밀 공주에게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들에게 일을 진행하라고 말하며 걸어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상황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추밀 공주가 감금될까봐 걱정하는 것을 보고 모두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토리가 나서서 공주에게 이크타가 선배들과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규칙은 이크타 자신이 정했고 5명이 1명과 싸우는 것을 포함하며 1명이 패배하면 다른 1명이 즉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토리는 이크타가 이미 쓰러졌으니 자신이 대신 싸우겠다고 싸움을 계속하자고 영리하게 선언합니다. 선배들은 그 제안에 어리둥절해하고 반응하기도 전에 야토리는 말썽꾸러기 중 1명의 팔을 잡아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방식으로 쓰러뜨리자 나이 많은 레미안 형제들만 남았지만 그중 형이 동생을 말리고 둘 다 떠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크타는 윗사람에게 너무 건방을 떨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토리는 형들이 이크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크타는 자신이 화를 내서 참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리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낮잠이 그들의 끊임없는 수대 방해받았다. 수많은 토르웨이에게 소모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토르웨이는 주저하며 본격적인 전투를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고 대답한다.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를 들은 이크타는 그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전투라고 말한다. 석 달 후 그들은 모두 사관학교 군사훈련장에 모여 각자 소대가 배정되었고 이제부터 그 소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야토르는 1소대, 토르웨이는 저격수 소대, 이크타는 경보병 소대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이크타가 지휘관인 여군과 마주하자 그 소녀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크택에 자신이 이크타가 얼마 전에 작업 걸었던 여자의 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얼마 전에 작업 걸었던 여자의 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웃기게도 약간 화를 내며 이크택에 그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람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이크타와 그의 친구들은 사관학교 카페에 모여 이크타가 이 웃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토르는 이크타가 바람을 피웠던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이크타의 소대장이라고 말합니다. 분노 때문에 그녀는 이크타가 분대의 일상활동을 지휘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토르는 이크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심성 없는 멍청이이고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매슈는 모의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고 학원 측에서 이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하며 초조하게 달려왔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한쪽에는 이크타와 토레가 있고 라이벌 팀에는 야토리, 불리, 세레아슬라그, 수슈르가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세레아슬라그와 같은 졸업한 장교들이 다시 그들을 괴롭히러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업한 장교들인 세레아슬라그 같은 이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토레는 자기 때문에 미친 형들이 이크타와 그의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필사적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이크타는 형들이 복수하려고 자기를 노리는 것일 뿐이니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에게 복수하려고 그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싸우러 가는 동안 의무병들은 양쪽 부상자들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의 부상자들을 말입니다. 이크타는 자신감 있게 이것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소규모 훈련일 뿐이며 섬사건에서 실제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 위험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크타는 소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는 소녀 수르야를 만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이크타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바로 묻지만 그녀는 부인하며 당황한다. 그녀는 그의 체력이 기준 미달이라며
소대장의 직무처럼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사무직에 더 적합하다고 거짓말한다. 그것은 많은 육체 노동을 수반한다. 이크타는 그녀의 이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차분하게 그녀가 모의 전투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 묻는다.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다.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더 경험이 많다. 곧 이크타는 자신이 소대를 승리로 이끈다면 그것은 자신이 더 나은 지휘관이라는 뜻이며 적어도 책상에 앉아 일할 만큼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수르야는 말문이 막히고 모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크타가 승리에 큰 역할을 한다면 소대 지휘를 허락하겠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이크타는 사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그들은 모두 모의 전투를 위해 넓은 땅으로 행군합니다. 그들 중 가장 영리한 이크타가 소대를 이끌고 괴롭히는 레미아는 소대 뒤쪽에 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젖은 땅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탕 속에서 발이 빠져 힘들어합니다. 미끄러운 지형이지만 이크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곧 그들이 기습적으로 캠프를 설치하자 수르야는 이크타가 어떻게 지도 없이 야영지를 찾았는지 묻고 이크타는 자신만만하게 지도는 항상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얻은 경험 덕분에 야영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야영지를 찾았습니다. 훈련 둘째 날 학원의 지시대로 그들은 이크타와 토르웨이가 이끄는 한 팀과 야토리와 레미안이 이끄는 다른 팀으로 나뉩니다. 야토리는 이크타와 그의 소대가 카리리강 남쪽에 있다고 알려주고 모의 전투를 시작하려면 그곳으로 행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로 행군해서 모의 전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크타는 계획대로 야토리가 괴롭히는 레미안에게 자신들의 소대 위치를 알렸을 것이고 에디아트는 분명 당황해서 병사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괴롭히는 레미안과 그의 소대는 강가에 도착해서 급류 건너편에 이크타의 소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레미안은 부하들에게 강을 따라 진격하여 이크타의 팀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지만 다른 레미안 형제는 익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괴롭히는 레미안은 거만하게 자신은 이미 강의 수심을 알고 있으며 비가 오고 있으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레미안은 거만하게 강의 수심을 이미 알고 있다며 비까지 오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이크타와 그의 부대가 숲에 숨어서 후방에서 공격할 계획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야토리에게 소대를 이끌고 이크타와 그의 병사들을 따로 막도록 명령하지만 야토리는 전투 시작 직전에 병력을 분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약간 주저합니다. 그들은 이미 전투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 레미아는 그들 사이에 강이 있고 적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토리는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려 하지만 그는 오만하게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르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을 들은 야토리는 이크타에게 있어서 바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그것도 저런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무리를 이기는 것은 심지어 바보 같은 레미안조차도 식은 죽 먹기일 테고 그냥 흐름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강 건너편에서 이크타는 레미안 소대를 상대할 준비를 마쳤다. 소대를? 야토리는 병사들을 데리고 이크타 소대 근처에 배치되어 명령받은 대로 자리 잡고 병사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한다. 곧 병사들은 지쳐가며 이크타 소대가 환상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하지만 그중 한 명이 일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토리는 파란색 페인트로 그를 쏘아 그들이 병사 한 명을 제압했음을 알린다. 곧 이크타는 부대에게 레미안 소대를 향해 직접 공격을 가하라고 명령한다. 이크타와 그의 소대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미 아이소트리로 수중 다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괴롭힘꾼 레미안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다. 자신이 사방에서 포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곧 야토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돌아와 자신의 소대를 방어하며 이크택에 절대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본 이크타는 자신의 부대에게 야토리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숨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곧 그들은 적팀의 포로들과 함께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이크타는 귀여운 의무병에게 부상자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토리가 적팀이 여전히 싸움을 계속할지 묻자 When Tori asks if the rival team will still continue with the fight, 이크타는 그의 형이 사디스트인 하테드이며 그들의 팀에 남은 마지막 사람까지 싸우게 만들어 다시 자신들에게 덤빌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공격받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공주는 영리한 전투 전략을 세운 이크타를 칭찬하고 이크타는 무심하게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합니다. 한편 폭력적인 레미아는 분노로 격분하여 거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야토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거의 패배했습니다. 그의 다음 계획은 서쪽 길에서 이크타의 병사들을 매복 공격하여 그들을 잡는 것이고 이크타의 얼굴에서 그 비웃는 미소를 날려버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크타는 폭력적인 레미안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수야는 그들이 어떻게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수야는 그들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이크타는 적을 추격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답합니다. 누군가를 추격하는 것은 힘들고 추격당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추격하게 만드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랑과 같으니까요. 폭력배 레미아는 이크타가 공격해오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1시간이 넘었는데도 이크타의 기척이 없고 마치 지상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곧 정보원 중 한 명이 폭력배 레미안에게 이크타와 그의 소대가 숲 북쪽으로 진출하여 북쪽 탈출로를 차단했다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야토리는 이크타가 그들의 소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막았기 때문에 사방에서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미안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 그녀는 설명합니다. 어떤 시점에 중앙기지에 도착하려면 북문을 이용해야 하지만 모의 전투 끝에 출구 인장을 얻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패배하고 따라서 이크타 소대는 자동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당황한 레미아는 자신의 소대에게 북쪽 국경으로 향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 이크타의 계획은 그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레미온과 그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격하려는 척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돌격하라고 부대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2명씩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팀워크가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 것이다. 한편 레미아는 자신의 부대에게 이크타의 부대를 경계선 뒤로 밀어붙이라고 명령한다. 단 한 명이라도 선을 넘으면 규칙을 위반하여 실격되기 때문이다. 규칙을 어기고 실격될 것이다. 수빈이는 병사들에게 돌격하라고 소리치지만 그러기 전에 누군가 레미안에게 파란 페인트를 던지고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닫는다. 겁 많은 자신의 동생 토르웨이가 멀리서 상어 사냥꾼처럼 파란 페인트를 쏘아서 말이다. 상어 사냥꾼처럼 이크타는 즉시 부대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하고 얼마 후 그들은 라이벌 팀의 대부분의 병사들을 사로잡아 이크타 팀의 승리를 알린다. 모의 전투. 곧 이크타는 소대에서 4명의 동료를 불러 명령에도 불구하고 돌격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며 소대에 영웅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처벌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위해 1대3 싸움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한다. 천재 이크타를 제외하고는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기에 그는 그것이 사람이 게으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농업을 발명한 것은 무엇을 잡을지 모르고 사냥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게으르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농업을 발명한 것은 사냥감을 잡을지 모르고 사냥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강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류 발전의 어머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크타의 부하들은 쉽게 싸우고 쉽게 이기니 모두 그와 함께 편하게 살자고 선언합니다. 곧 이크타를 칭송하는 큰 함성이 울려 퍼지고 모두 이크타가 군대에서도 유명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이크타는 토르에게 접근하여 지구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지 묻고 토르웨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공주는 이크타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서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그들을 하나씩 쏘아 죽입니다. 하나씩 말이죠. 마침내 그녀는 이크타의 부상이라는 거짓 정보로 그녀를 유인한 아이제노 대위와 마주하게 됩니다. 거짓 뉴스 말이죠. 대위는 그녀의 코에 약물이 묻은 천을 놓고 그녀는 즉시 의식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한편 양쪽 팀의 군대는 공주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리는 신호를 받습니다. 공주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받습니다. 곧 그들은 공주를 찾기 위해 팀을 나누고 야토리는 곧 그녀를 찾습니다. 곧바로 찾아냅니다. 그녀는 아이젠 선장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 그 소리를 들은 공주도 깨어나고 선장은 공주를 정중히 놓아준다. 그는 공주를 납치한 중죄를 저지른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이 모두 동방수비대 전투에서 전사한 하자프리켄 중장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재능 있는 지휘관이었던 그가 죽었기에 그들은 이제 무가치한 공주를 죽여 그의 죽음을 복수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은 야토리는 공주를 해치려는 선장을 막으려고 달려들지만 근육질의 선장은 야토리를 거칠게 제압하고 질식시키며 공주는 계속해서 야토리를 놓아달라고 애원한다. 곧 토리는 선장의 귀 옆을 스치는 총알을 쏘아 야토리가 그를 제압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를 제압합니다. 곧 그녀는 검으로 선장의 동료들을 잇따라 찌르고 베며 살육을 시작합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나고 야토리 주변에는 피가 가득하며 그녀는 손에 묻은 피의 금속성 냄새에 구역질을 합니다.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평소처럼 이크타가 농담을 하며 그녀를 구합니다. 너무 많은 피를 봐서 토마토를 못 먹겠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야토리의 손을 잡고 검을 가져가며 어렸을 적 이크타가 그녀의 왼손과 언제나 함께할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곧 그녀는 검을 내려놓고 모든 유혈 사태에 지쳐 이크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요. 이크타의 어깨예요. 이크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대장에게 다가가요. 공주 납치의 동기를 알게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리켄 장군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니까요. 대장은 힘겹게 그의 전술이 죽은 하제프 리켄 장군과 그의 스승 바하다 생크리의 전술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이크타는 말문이 막혀요. 그는 실제로 바하다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얼마 후 대장은 부상으로 숨을 거두고 이크타는 피투성이가 된 공주에게 다가가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시작해요. 영가처럼 울면서 계속 이크타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아카데미 시절 야토리는 아이젠 대장으로부터 공주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피비린 나는 참상에 대한 섬뜩한 플래시백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훈련하지만 그 끔찍한 장면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는 이크타가 곁에 있는 한 절대 자제력을 잃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바다 생크리 사범 밑에서 훈련받던 시절 처음 이크타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크타의 아버지인 생크리 밑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크리는 과학, 열기구, 그리고 여러 흥미로운 발견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누라이 박사라는 미친 과학자 밑에서 몇 가지를 배우는데 그는 왕국의 과학자 대표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과학과 그것이 신학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려 하려고 시도하는 연구 분야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말이죠. 천천히 야토리와 이크타는 서로 가까워졌고 이크타는 그녀가 벽돌처럼이 아니라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놓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야토리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전에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크타는 또한 그녀를 데리고 놀러 나가 이웃들에게 장난을 치며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이웃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야토리 또한 그에게 몇 가지 전술과 간단한 역학, 응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크타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느꼈다. 어느 날 이크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고 야토리는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친절한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들을 위해 그들은 채스를 두었고
나중에 이크타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종종 낚시를 갔고 이크타는 그녀에게 자신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야토리는 군인의 길을 걷고 고위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고위 장교? 어느 날 그녀는 이크타의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갔지만 늑대떼의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야토리는 이크타를 통나무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를 구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사람들을 굶주린 늑대들로부터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나무집에서 밤새도록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곧 그들은 통나무집 문을 열고 자신들이 만든 무기로 늑대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었던 그들은 위험한 늑대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늑대들은 모두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숨었지만 곧 늑대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토리가 정면으로 맞서 칼과 화살로 2마리를 찔렀고 이크타는 과학적인 요령을 사용하여 늑대들을 따돌렸습니다. 곧 2마리의 늑대가 통나무집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나무로 된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똑똑한 릭타가 미리 준비해둔 상자입니다. 그때 야토리는 죽더라도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릭타는 그럴 수 없다고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며 서로 하나가 되어 이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함께 이겨내자는 것이죠. 릭타는 어디를 가든 자신이 왼손이 되고 야토리가 오른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디든 함께. 곧 그들은 통나무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남은 늑대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2마리의 늑대만 남았고 공격하려는 순간 숲에서 늑대 새끼가 나타나자 2마리의 늑대는 새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다음날 아침 야토리는 이크타에게 피와 살육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어. 마음속에서 이크타는 그렇다면 천천히 생각해보고 군인이 되어 익숨의 유산을 이어갈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답했어. 시간이 흘러 그들은 자랐지만 이크타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이크타와 그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 야토리는 왕국에 홀로 남겨졌지. 하지만 어느 날 이크타는 야토리를 찾아와 미래가 없는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말했고 곧 그들은 다시 함께 떨어질 수 없게 되었어. 현재 학원에서 매슈는 의무병 하로마와 체스 게임을 하고 있어. 그의 프로급 실력을 칭찬하며 언젠가는 이크타와 야토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슈는 이크타와 야토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강 방어 진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쟁 정보실로 향하고 하루마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한편 토리는 사격 연습을 하면서 공주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페어웨이 지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익섬대장의 귀를 정확히 맞췄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목표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의 얄미운 형제들이 늘 깎아내리듯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멀리서 조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표적을 겨냥하는 건 더 어려울 테지만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는 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것이 자신의 약점을 엄청난 강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토리는 이크타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크타가 자신을 이끌어 주었고 자신감을 키워 주었기 때문이다. 토리는 자신의 결점과 강점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크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이크타는 나무 새 그루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로마가 그에게 다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에게 작업을 걸며 어디를 가든 항상 침대 오른쪽은 그녀를 위해 비워둘 거라고 말한다. 그러다 진지한 어조로 아노레이의 상자가 열리려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상자는 그의 스승의 금고이며 그 안에는 모든 지적재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는 악명 높은 과학자 데르 아노레이 마모레이 칸 밑에서 수학했으며 그는 현재 쿄켄의 망명을 신청했고 그와 함께 연구했던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마침내 그 상자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쿄카 왕국의 망명을 신청하는 대가로 군사적 응용 기술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자를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나중에 매슈는 토웨이에게 곧 북부 지역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알리고 토웨이는 그들이 주둔지에 야영해야 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서먼. 하지만 매슈는 스틱스 상이슬계 험준한 지역에 시낙스라는 부족이 도처에 널려 있어 군인들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낙스 부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군대와 병사들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크타가 그들에게 달려들며 그들이 북부 지역을 비웃는 것이냐고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든 그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낙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며 연구 탐험의 일환으로 데르 아노레이와 함께 시낙스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낙스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르브는 고산지대의 날씨와 지층을 조사했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시낙스라고 불리는 놀라운 현지 주민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슈는 그들이 야만인 집단이며 재미있는 구석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끼어들지만 늘 그렇듯 이크타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할 빌미가 필요했기에 대답합니다. 그곳 여자들은 아름답고 활기차며 모계 사회를 따르는데 그건 매우 고무적인 것 같다고,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곧 야토리, 하로마, 공주도 그들에게 합류하고 공주가 무엇을 했는지 묻자 야토리는 남자들에게 무슨 일을 해침냈는지 묻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열의 아홉은 언제나 음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크타는 장난스럽게 하롬에게 너무도 자유분방하게 굴기 시작하지만 야토리는 강한 발차기로 그의 배를 차며 당장 사과하라고 말한다.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역겨운 남자밖에 없으니까. 이내 다시 진지해진 그들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북부 지역으로의 파견이었다고 알린다. 공주는 산악지대의 도둑과 동물들 외에도 그곳은 매우 지루한 곳이며 6개월간의 파견은 그들을 지겹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틀림없이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 거라고. 그녀는 야토리에게 거기서 지루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야토리는 자신처럼 진지한 여자에게는 완벽한 곳이라며 실제 전투를 많이 치르고 싶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마차에 올라 황실 군대 북부 지역에 도착합니다. 주둔지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받습니다. 북부 지역 사령관은 그들에게서 빼앗긴 동부 지역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명의 병사만 더 보냈더라면 그 하찮은 쿄칸들이 감히 그 지역을 침범하여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쿄카에 대한 방역은 병사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파티간의 밤에 열리는데 허약해 보이는 주둔지 책임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매슈는 그가 괜찮은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죽을 수도 있어. 곧 파티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데 이크타는 그만 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서서 잠들 것 같아. 하지만 갑자기 한 병사가 다가와 자신을 북방주둔지 제1년대의 세파 사잘로프 중위라고 소개하며 잠시 그들의 교관을 맡게 되었다고 말해. 잠시 후임이 될 거라고. 세파는 기사들 사이에 문제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방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이크타를 보고 그가 바로 그 문제아라고 단번에 알아챘다고 농담을 던져. 갑자기 근육질의 이상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야토리를 부르며 이크숨의 딸이 그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중이 야토리를 위해 길을 비켜주고 야토리는 위험하게 그에게 다가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괴짜는 그녀에게 칼 2자루를 던져주며 그녀와 겨루자고 합니다. 총사령관의 허락을 받은 후 야토리는 하롬에게 칼 1자루를 줍니다. 그녀는 여러 상대와 싸울 때는 여러 자루의 칼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상대가 한 명일 때는 1자루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러 상대와 싸울 때는 여러 자루의 칼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상대가 1명이므로 1자루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난 괴짜는 그녀를 공격하고 야토리는 공격을 계속 피합니다. 한편 공주는 이크테에게 합류하여 야토리 이크숨의 실력이 이렇게 조롱당할 수는 없어. 이크타는 엄숙하게 익숨의 검술은 조롱받도록 되어 있다고 답한다. 이것은
황제가 익숨들에게 특권으로 내린 전통적인 이중 검술이며 검술 시합에서 지지 않는 한 그들의 불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숨들은 규칙을 매우 충실히 따르며 항상 두 자루의 검을 허리에 차고 다니고 그것은 불멸의 상징이다. 그들은 불멸의 상징이다. 곧 야토리는 괴짜의 검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쳐 방으로 날려보내고 마침내 그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강철처럼 강력했음을 인정하고 그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와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관중들이 그들을 위해 환호하는 가운데 이크타는 공주에게 야토리가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병사라고 말합니다. 공주가 왕족이기 때문에 야토리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왕족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센파는 그들이 경계를 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장소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센파는 이크타처럼 전쟁에 별로 관심 없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였고 그는 아무도 이 위험한 지역에 오려고 하지 않아서 증원군을 찾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 오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리펙트라 산의 험준한 봉우리를 가리키는데 토웨이는 그것이 거대한 신의 위대한 계단이라 불리는 산봉구리지만 어떤 적도 그 산을 넘어 북부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센파도 동의합니다. 야토리는 잠시 조심스럽게 생각한 후 외부에 위협이 없다면 내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센파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그들은 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왕국에 속하지 않는 신학 부족을 감시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약 2년 전부터 신학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사용하여 그들에게 침묵의 압력을 가해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센파는 이크타를 염려하지만 이크타가 함께 있지 않기에 수야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크타를 대신하여 군 규칙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구류장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한편 변경에서는 한 군인이 한 소녀의 책을 강제로 빼앗고 소녀는 항의하려 합니다. 반역자 아나나라의 박사가 쓴 책을 읽었다며 소녀를 때리려 하지만 이크타가 그를 막습니다. 군인은 이크테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이크타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밤의 나그네이며 모든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자신은 모든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과업이라고. 세상에서. 그러고는 책장을 둘러보며 인쇄 기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인쇄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감탄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매우 비싸고 엄청난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인이 책을 빼돌려 시장에서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드러내죠. 모두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봅니다. 군인은 욱하고 이크타를 때리려 하지만 이크타는 주먹으로 그를 날립니다. 이크타는 그를 때립니다. 이크타는 자신의 능글맞은 말솜씨로 상황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가 벌레를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군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크타를 계속 쫓는다. 이크타. 몰래 이크타는 오두막 벽을 치고 갑자기 독거미 한 마리가 군인의 얼굴에 떨어져 몸으로 기어오르자 군인은 도망친다. 이크타는 책을 집어 칸나라는 소녀에게 건네주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소녀는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알데라 지역 분석이라고 대답하며 신학의 정령 숭배의 관점에서 제국의 알데라 지역을 분석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크타가 대답하기도 전에 센파가 그의 위로 몸을 날려 그의 옷깃을 잡고 끌고 가면서 자신은 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군사훈련을 빼먹고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를 만났어. 선배가 그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사흘간의 벌을 주려고 했지만 이크타는 도망쳐버렸어. 하지만 도망치는 중에 지하 감옥 중 한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 북부 주둔지로 돌아와서 괴짜워렌 장교 딩구는 토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 야토리처럼 그와 스파링을 강요하지만 토리는 꺼리고 있어. 총만 잘 다루지 칼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눈치챈 공주는 데콘에게 그녀의 기사들을 앞에서 조롱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게다가 토리의 실력은 추파를 던지지 말라고 부탁해.
총에 있으니 스파링을 강요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러니 스파링을 강요하는 건 불필요해. 이 말을 들은 괴짜는 공주에게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공주는 더욱 당황스러워합니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토리는 토리와 데콘의 체스 게임을 제안하여 체스판 위에서 지략 대결을 펼치게 합니다. 곧 게임이 시작되고 체스 천재 토리는 데콘을 쉽게 계속 이기고 결국 데콘은 화가 나서 방을 나갑니다. 갑자기 허약한 젊은 남자가 방에 들어와 물을 청하고 모두는 그가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흘 동안 굶주린 익타임을 깨닫습니다. 훈련. 곧 익타는 음식과 물을 받고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평소의 까칠한 태도와는 달리 야토리는 그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그에게 주고 모두는 이크타에 대한 야토리의 따뜻한 마음에 놀랍니다. 다음 날 아침 야토리와 하급 병사들은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이번에는 파티에서 만났던 소령이 함께합니다. 그는 보통 작전에 나서지 않는 고위 장교이지만 주둔지 밖에 병사들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토리는 그에게 즉시 동의하는데 그녀 또한 전쟁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하급 장교인 카나는 이크타가 마차의 수화물에 숨어 그들과 은밀히 합류했음을 알게 된다. 그 마차에 카나가 그가 계속 숨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냐고 묻자 이크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마차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허락도 없이 마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하지만 카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크타는 이미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는 카나의 손을 잡고 마을로 끌고 가며 그들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마을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곧 그들은 할머니의 문을 두드리고 이크타는 여성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으로 물 한 잔과 사탕수수를 얻어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시장을 거닐기 시작하고 이크타는 깨닫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군인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에 많은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카나는 그에게 동의하고 이 마을이 중요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토크 중령이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알립니다. 이크타가 사페다 장군, 즉 환영해준 책임자에 대해 묻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장군은 항상 소령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크타는 최고위급 인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크 소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카나는 시낙스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페다 장군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부족들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을 좋아해서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크타는 감옥 중 한 곳에서 보았던 이상한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감옥에 많은 정령 동반자들이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었고 빛이 없으면 정령들은 움직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는 샘파가 계약된 자들로부터 정령들을 떼어낸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그것은 알데란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명백한 정령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샘파는 그 명령이 사페다 장군으로부터 직접 내려왔다고 답했습니다. 이크타는 그 정령들이 신학스족으로부터 빼앗긴 것이며 대부분이 불과 바람의 정령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정령 없이는 신학스족은 거의 무력해지며 이는 신학스족의 의지를 꺾기 위한 절박한 조치입니다. 이크타는 이것이 신학스족이 현지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주된 이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잔혹하게 빼앗긴 정령 파트너들을 되찾고자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카나는 이크텍에 그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이야기했던 책이에요. 그녀는 신학족이 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영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알데란 사람들은 4명의 위대한 영혼들이 신 자신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보내졌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신을 믿지 않는 신학족에게서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영혼들이 최고의 힘에 의해 보내졌다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죠. 그녀는 알데라한 지역의 핵심 규칙에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지만 신학 쪽의 영혼 종교에는 그런 계명이 없다고 덧붙여요. 그래서 그녀에 따르면 종교는 4명의 위대한 영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요. 정령과 다양한 축제는 감사와 종교가 계명이나 규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책에 쓰인 내용이 사실이고 알데라안의 종교와 정령 숭배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정령의 본질은 알데라안의 신에 전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크타는 카나가 신의 저주를 깨뜨렸다며 기뻐하며 소리치는데 이는 신에게 이롭지 않은 모든 것을 무시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미친 생각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누군가 그 저주를 깨뜨리지 않는 한 과학과 그 경이로움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토리 대령과 몇몇 병사들은 성문 앞에 멈춰 섭니다. 대성당. 야토리는 대령과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밖에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문을 활짝 열자마자 그들은 잔혹하게 칼에 찔린 한 남자를 보고 이를 본 대령은 병사들에게 후퇴할 것을 명령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들은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포위됩니다. 소란을 듣고 야토리는 서둘러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고 대령이 한 남자에게 칼에 찔린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녀는 즉시 거물러 휘둘러 무차별 살육을 시작하지만 나머지 남자들은 도망칩니다. 야토리는 부상당한 대령에게 적을 추격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나머지 남자들을 따라가. 잠시 후 이크타와 카나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고 그 광경에 깜짝 놀란다. 온통 피투성이었다. 이크타는 현장을 둘러보고 제국군 5명과 신하긴 1명, 그리고 주민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몇몇 주민들도 이크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알데라한 순례자들의 문장이 새겨진 옷 더미를 본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신학들에게 넘어갔는지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크타는 이것들이 어떻게 신학들에게 넘어왔는지 궁금해 한다. 한편 야토리는 신학들을 쫓고 있었지만 많은 신학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그들이 많은 신학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그때 전통 의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하시쿠를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야토리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왕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규칙을 따르라고 했고 그들은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들이 재배한 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갖은 탄압 때문에 그들은 도둑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야토리는 그녀에게 요구사항을 열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휘관은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고 상황을 이전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국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신학의 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성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전을? 그 여인은 자신을 신학의 족장 나나코 다루라고 소개하며 곧 성전을 선포합니다. 수비대에 성전 소식이 전해지자 기사들은 신학들이 토크소자를 죽인 것에 분노합니다. 한편 이크타는 야토리에게 전쟁에 나서기 전에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란을 듣고 기이한 다이카는 분노하며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자신들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는 것에 기사들이 어떻게 열광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쿄칸군이라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지만 기사로서 살인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사로서 그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야망 넘치는 열혈, 청년 데이칸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야토리는 기사는 동료 황국 시민에게 칼끝을 겨누는 것을 꺼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황국 시민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주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이크타는 시낙스 사전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생존을 위해 싸울 뿐이며 그들에게 신성한 것은 오직 4대 정령뿐이라고 말합니다. 4명의 위대한 정령뿐입니다. 이크타는 누군가가
시낙스에게 완성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엄숙하게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구실들. 다음날 아침 모두 시낙스족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공주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의 전쟁에 반대하여 야토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무사히 돌아오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곧 세피다 장군이 중앙왕국의 전쟁을 알리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변덕대로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곧 전쟁이 시작되고 북부 카트바르나 반란이라 불리게 될 이 전쟁은 자국민의 피로 역사의 페이지를 적시는 어떤 전투보다도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자국민의 피로. 전쟁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이크타와 그의 친구들은 군대에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근거는 늙고 잔혹한 세피다 장군은 전쟁이 오랫동안 끌어지고 매일 많은 병사들을 잃고 있기 때문에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릅니다. 병사는 그에게 소대가 고지대에 익숙하지 않고 산악, 지형 때문에 많은 장애물로 인해 병사들이 전진하기 어렵고 최선의 선택은 철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노에 차서 세피다는 그들이 산짐승 무리를 상대하고 있으며 항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세피다는 그들이 산짐승 무리를 상대하고 있으며 항복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소대회의에서 지휘관은 정고 기사들이 다른 위치에 배치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이 반드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칸나를 중심으로 한 하급 관리들은 버려진 야영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국경을 지킬 것입니다. 반면 이크타는 하로마를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하로마는 야전병원이 요즘 매우 바쁘고 게다가 붕대나 약품 같은 일반적인 물품이 부족하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크타는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하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이크타와 그의 팀은 수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하로마는 본부에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크타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건 야전병원이 후방계, 특히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들이 적의 공격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크타는 즉시 자신의 소대와 매슈, 토리의 소대에게 지휘를 맡기는 한편 토리는 자신의 소대에게 말에 올라 대기하라고 명령합니다. 매슈는 이크텍의 방어군에 합류하여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크타는 그곳이 매우 혼란스럽고 그들과 합류하면 십자포화에 휘말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크타와 토리는 소대에 자리 잡고 아군이 지나갈 때까지 사격을 개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크타의 경장갑 소대만 공격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반면 토리의 기병 소대는 후방에 대기해야 한다. 곧 매슈가 이크텍에 다가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주저하며 묻는다. 그러자 이크타는 용감한 장군과 비겁한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간접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지하게 되면 위험에 맞설 만큼 충분히 침착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얼마 후 시낙스가 공격을 개시하자 이크타는 자신의 소대에 강력한 조명을 비춰 적을 비추면서 사격과 찌르기를 명령한다.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얼마 후 시낙스가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하자 이크타는 자신의 소대에 강력한 조명을 비춰 적들을 비추고 사격과 찌르기를 하며 유리한 상황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매슈는 자신의 소대에게 빔과 총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침내 이크타는 옛 토리에게 기병대를 앞세워 부족들을 향해 돌격하라고 요청합니다. 부족들? 옛 토리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부족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사방에서 포위하여 잔혹한 힘으로 죽이고 불구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잠시 후 매슈는 이크텍의 적이 제거되었고 자신들의 쪽에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이크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쉬웠냐고 묻자 수야는 즉시 부정합니다. 한편 카나는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에서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는 그녀는 남편과 결혼했었지만 남편이 죽고 가족들에게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서요. 하지만 그 일은 그녀의 독서에 대한 흥미, 특히 다르 앤 라이가 쓴 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르 앤 라이가 쓴 책 말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이크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책 때문에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그들이 서둘러 요새로 올라가자 사방에서 시낙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맡게 된 요새는 이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낙스에게 진영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고 사령관은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이크타와 메슈에게 소대를 이끌고 수용소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지만 이크타는 그에게 이성을 심어주려 한다. 그는 어리석은 지휘관에게 토웨이 소대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수용소에 시낙스가 많기 때문에 적은 수 또는 동등한 수의 병력으로 공격하면 전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웨이가 함께한다면 1시간 안에 수용소를 점령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휘관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이제 이크타, 토웨이, 메슈는 거대한 바위 뒤에 숨어 멀리서 수용소를 감시하고 있다. 이크타, 토웨이, 메슈는 거대한 바위 뒤에 숨어 수용소를 경계하고 있다. 멀리서. 아스카리티 메슈는 1시간 안에 수용소를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크타는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20분 안에 법정을 점령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단 20분 만에 말이죠. 이크타는 토르웨이에게 그의 소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한편 메슈에게는 토르웨이가 위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자신과 메슈는 돌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메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공기총의 유효 사거리가 40척에 불과하며 이 계획대로 징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징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소리칩니다. 곧 시낙스는 한 소대가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즉시 공격 준비를 하지만 대포로 사격하기 전에 토르웨이가 원거리에서 그들을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이크타는 메슈에게 토웨이가 원거리에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총신에 작은 홈을 파서 총알을 회전시켜 더욱 안정적인 탄도로 직선으로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총보다 다수 배 더 정확합니다. 다르아나레가 발명한 새로운 기술로 일반적으로 에어, 라이플이라고 불립니다. 곧 토웨이는 모든 적 저격수들을 제거하고 이크타는 자신의 소대에게 지휘를 맡기고 전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적의 캠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그 모든 것은 다르아나레가 준 상자에 숨겨진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학생들, 곧 그들은 모여들고 모두 토웨이가 어떻게 네 발의 총알로 6대포를 격추했는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토웨이는 이 새로운 혁명이 과학 덕분에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 것이며 저격수들은 이제 스나이퍼로 불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곧 한 병사가 달려와서 나주 중위가 부재 중이며 최전방 캠프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고 익타는 즉시 세메틱을 현장으로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또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고 익타는 즉시 세메틱을 현장으로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고 익타는 즉시 세메틱을 현장으로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현장에서 그는 또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지금부터 그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들은 야영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얼마간 이동한 후 이크타는 모두에게 상의를 깨서 이틀간 야영할 것을 지시하고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토리는 고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크타의 말을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크타는 그들이 위대한 알리파트라 산 정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고 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데 에나라의 박사는 그것을 고산병이라고 부르며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고도 적응을 건너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숙련된 발걸음, 이크타와 이토리는 카나와 그녀의 동료들이 주둔하고 있던 캠프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곧 이크타는 카나의 차가운 시체를 발견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슬픈 작별을 고하고 이토리와 함께 캠프로 돌아갔다. 그리고 상이슬에서의 이틀간의 애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곧 다시 오르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혹독한 여정 끝에 그들은 알리파트라 3,800m 고지를 오르는데 성공한다. 그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센파 장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자로서 말이죠. 그들을 보고 센파는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크타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메디카 히로마는 센파에게 전쟁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그는 세 개의 부대가 따로 산길을 통해 신학과 싸우러 가는 동안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산 너머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부대들이 적을 제거하면 산 반대편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산 너머에서 말이죠. 지도를 본 이크타는 적을 다닐 지점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는 그게 끔찍한 세피다 장군의 계략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 센파는 5개 소대를 하나로 합쳐 다닐 소대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크타를 그 소대장으로 임명하며 그에게 지휘를 맡긴다. 이크타가 임무에 대해 묻자 대장은 무심하게 말한다. 먼저 봉화를 피워야 한다고. 봉화는 말 그대로 시낙스 마을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했다. 이크택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서쪽 마을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서쪽 마을로? 나중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크타는 친구들에게 센파 장군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한탄합니다. 이크타는 장군이 속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나중에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세피다 장군의 엉터리 전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세피다 장군의 엉터리 전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크타는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탈영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며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러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낙스 또한 그 결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난민촌에 도착하고 이크타는 가족들에게 다른 장소를 배정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달려와 화를 내며 자신의 마을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크타는 전쟁이 끝나면 모든 군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계속 졸라대고 이크타는 그의 코를 튕겨 순간적으로 코피를 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코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곧 용감한 괴짜딘군이 그런 짓을 한 이크타를 때립니다. 곧 그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크타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나중에 쓰러진 이크택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크타는 그에게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걷는 동안 수야는 이크택에 왜 다이콘을 때리지 않았냐고 묻고 이크타는 다이콘이 괴로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허락하는 만큼만 이룰 수 있으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두 적 사이에 끼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며칠 후 거만한 세피라가 다시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려 하고 있으며 이곳이 마지막 전투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선언합니다. 전투를 위한 장소? 내일 전투를 위해 떠나야 하니 오늘 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소대가 깊은 계곡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산길을 따라 진격합니다. 깊은 계곡과 협곡들입니다. 센파 장군은 주변 환경에 대해 다소 불안하고 걱정하는 듯 보이고 토레는 그 이유가 산 너머 어디에서든 공중 박격포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 너머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수바닉타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대장에게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그는 장교 후보생 부대 측면에 방패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센파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세피라 장군에게 진로를 바꾸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 계획을 실행합니다. 세피라 장군은 마지못해 그렇게 합니다. 곧 이크타는 상황을 쉽게 처리한 샘팩에 경례하고 모두들 훌륭한 지휘관인 그에게 경례합니다. 하지만 이크타의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시낙스군에 포위되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곧 병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크타는 토레에게 서둘러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부대만 공기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많은 시낙스 병사들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중 한 명이 하로마를 향해 달려들지만 이크타가 끼어들어 그녀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낙스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다이쿤이 구하러 온다. 한편 야토리는 세피라를 시낙스 추장 여자아이로부터 보호한다. 곧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둘 다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갖춰 물러서지 않는다. 한순간도 야토리는 그녀의 수법을 파악하고 제압하지만 갑자기 다른 쪽을 보고 다이쿤이 공격받은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추장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다이쿤을 구하러 달려가고 추장 여자아이는 도망친다. 다이쿤을 구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으로 숨을 거둔다. 추장 여자아이는 도망친다. 다이쿤을 구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야토리를 불러 그의 왕국과 제국을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날 밤에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묻기도 합니다. 밤에 야토리는 다이쿤이 모두 중에서 매우 용감하게 싸웠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받을 것이라고? 한편 부상당한 추장에 따른 자신의 마을도 불타버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달려가 가족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병사들은 그곳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몇 명을 죽이지만 한 병사가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크타, 야토리와 친구들이 뛰어들고 이크타는 한 병사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나머지 병사들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위협하며 야토리에게 나오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족장 소녀와 야토리는 그녀가 괜찮고 제때 구출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를 구했습니다. 곧 이크타는 눈에 분노를 담고 야만적인 병사들과 맞서며 그들이 영웅이든 전사든 상관없지만 저런 짐승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에게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센파 장군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크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어젯밤 그들을 공격한 자들이 세낙스만이 아니었고 쿄칸 왕국의 유령 부대인 칼라카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가했던 자들은 세낙스뿐만 아니라 쿄칸 왕국의 유령 부대인 칼라카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쿄칸 왕국이었습니다. 매슈가 전쟁에 쿄칸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묻자 이크타는 암살, 게릴라전, 칼 기술 등이 너무나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꽤 분명하다고 답합니다. 암살, 게릴라전, 그리고 검술 기법을 포함해서 말이죠. 기술들이요. 고토르웨이는 적들이 공기총도 가지고 있었고 다르 아노레가 속인 곳 외에는 쿄코 공화국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르 아노레가 속인 곳 말고는 쿄코 공화국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흰옷을 입고 말을 타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세피라가 알데라 조사단장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북부 지역이 왕국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왕국 규칙을 그들은 사대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익타는 즉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정령들을 소환합니다. 조사관은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정령들이 무생물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세피라의 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세피라는 변명을 시작하지만 조사관은 본부에 출두하라는 공식 소환장을 받을 때까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감찰관이 돌아오자 세피라가 이크타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데라 군대가 북부 주둔지를 대규모로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케토칸이 시낙스를 조종했고 이제 알데라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지만 북부 주둔지는 이미 장기간의 격전으로 지쳐 있었고 다시 싸울 여력이 없었다. 곧 그 소식이 세피라에게 전해지자 그는 미친 코끼리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적과 맞서 싸우거나 후퇴하라고 명령하지만 병사들은 너무 지쳐 싸울 수 없었다. 힘이 없었다. 곧 이크타는 적을 지연시키는 동안 후방의 후퇴 지원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적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말이죠. 게다가 그들은 8,000명이 채 안 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전면전을 선택한다면 방어전을 치르려면 최소 6,000명을 기지에 배치해야 하고 2,000명은 후퇴 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토리는 후퇴할 시간을 벌기 위한 방어전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더 설명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단일 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센파는 이토리에 동의하고 이크타가 있는 동안 세피라에게 지휘권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카스의 지원을 얻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의 발언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다. 밤, 이토리와 이크타는 밧줄에 묶인 나나를 찾아가 사과했다. 나나는 그들이 전투에서 자신들을 무찌른 괴물이라며 이제 와서 신카스를 깔보냐며 분노했다. 이크타는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 사과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관할에 있는 비전투원들에 의해 발생한 무의미한 폭력과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했다. 곧 이크타는 단검을 집어들고 실수로 상인의 딸을 쏘아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야 했던 사냥꾼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그는 기억과 전통적인 사과의 방식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고통스럽게 잘랐습니다. 9년 전 나나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이크타와 나나는 9년 전에 만났고 곧 나나도 이크타를 알아봤습니다. 곧 이크타는 나나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낙스가 알데라 성군의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나는 알데라가 왕국과 시낙스 모두를 노리고 정령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둘 다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알데라는 이 거대한 전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진정한 적은 바로 입니다. 그들에게 군사전술과 게릴라전을 가르친 쿄쿤 공화국. 그는 알데라가 장악하면 시낙스와 그들의 전통적 신념에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나가 그를 돕는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제국에서 시낙스의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말이죠. 그리고 나나가 3번째 부탁에 대해 묻자 그는 나나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도록 허락해준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말이죠. 곧 나나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토리는 그가 용감하게 잘라냈던 손가락이 다시 자라지 않을 거라고 무심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합류하고 이크타는 나나가 이틀 안에 800명의 병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센파 대위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으니 사람들을 모으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곧 센파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들이 중기 1계급과 2계급으로 진급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슈에게 그의 소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라고 요청합니다. 매슈는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지만 이토리는 그가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훌륭한 병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슈는 처음엔 조금 주저했지만 이토리는 그가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상당하고 겁에 질린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히롬에게 감사하며 함께 최고의 장교가 될 것이니 이 진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우고 시야를 넓힐 기회를 얻습니다. 매슈는 익타의 옷깃을 잡고 죽음의 길을 걷더라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익타는 마침내 그들이 함께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그들을 돕게 합니다. 이틀 후 그들은 가골의 거대한 숲에 도착하여 익타의 계획에 따라 전투를 준비합니다. 시간과 병력이 부족하지만 3일 반밖에 없어서 알데란 적들을 더 잘 추적하기 위해 숲을 정리해야 합니다. 적들을 말이죠. 한편 알데란 장군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고 결정합니다. 숲의 은폐를 이용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격할 계획입니다. 곧 이크타는 적이 그들의 은폐물인 숲을 불태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적의 은폐물을 없애려는 시도였습니다. 왕국의 남쪽에서는 슈밀 공주가 이크타의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고 곧 이크타와 친구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곧 알데라의 성군이 산에서 공격해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캠프에서 이크타는 전투 준비를 합니다. 적을 막기 위해 숲을 불태웠지만 그들에게 큰 이점을 주지 못했고 결국 전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토리는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적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크타는 대난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알리파트라산이 시낙스 지역이고 그 너머에는 가골숲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수가 동시에 통과하기에는 너무 좁은 작은 산길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그러니 알데리아인들이 계속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차라리 기다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크타는 적이 다른 길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단지 적들을 최소 8일 동안 붙잡아 시간을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하들을 준비시켜라. 한편 성정훈의 장군은 불길이 잦아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성정훈에 합류한 영리한 전략가장은 상황이 바뀌었고 적이 그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선언한다. 상황이 변했고 적은 그들이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다. 해가 지면서 샘파 장군은 성정군의 유령 부대를 불안하게 감시하고 있다. 유령 부대를 불안하게 감시한다. 이크타가 그를 찾아와 그 부대의 목적이 적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 진정하라고 한다. 이 부대들의 목적은 적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진정하라고 말한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기지로 돌아간다. 나나 매튜, 야토리, 그리고 다른 모두가 이크타의 지시대로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적이 공격하면 즉시 돌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크타는 병사 600명과 시낙스 15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침착함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곧 샘파는 적에게 선제 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광선 발사를 명령한 후 소대에 사격을 지시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대에 사격을 명령한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성군은 당황하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적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크타의 소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크타는 적이 근거리에 대포를 배치할 만큼 교활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야토리는 적과 근접전을 벌이도록 허락해달라고 선장에게 필사적으로 요청하는데 아마도 적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 두 번째 파병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스미아 토리, 나나는 적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나나는 공기총 부대의 공격을 받고 이크타는 토리에게 공기총으로 그들을 계속 방어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공기총 매복을 보고 이크타와 그의 소대에 공기총 부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는 공기총 제작법을 쿄켄들에게 가르친 다룩 아누라이가 그의 제자들을 여기에 데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 고단 대장이 장에게 적을 공격했고 현재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대포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알린다. 곧 이크타는 성전이 또 다른 병사들을 보냈고 그것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크타의 부상당한 병사들이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이크타는 야토리가 자신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리고 즉시 더 이상 은밀히 싸우지 않고 적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신학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야토리는 그를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계속해서 방어합니다. 이크타는 자신의 소대를 우익으로, 야토리는 자신의 소대를 좌익으로 이동시키고 곧 인간의 사슬을 만듭니다. 그들은 서둘러 부상당한 병사들을 수습하고 후퇴합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적을 그 문 뒤에 가두어둡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반면 성군의 장군은 계획만큼 공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계획대로 공격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들의 전략가장은 그에게 공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니며 승리할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킨다. 한편 하로마는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2명이 치료 중에 사망한다. 죽었다. 이것이 수르야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녀는 이크타와 나나에게 달려가 그에게 많은 사상자를 낸 책임을 묻는다. 너무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11명의 병사를 잃었고 그는 이크타가 명령한 것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비난한다. 바보 같은 나나 때문에 시낙스를 보호하기 위한 소대가 필요해. 수르야는 그를 존경하고 그와 갖고 싶어 했던 사망한 사신디 상사를 떠올린다. 그와 갖고 싶어 했어. 미나카 하사는 그녀의 지위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시낙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피비린나에 나는 시낙스 때문에
야토리가 들어와 수르야에게 이크타를 비난하지 말라고 한다. 시낙스를 구하기로 결정한 건 그녀 때문이었으니까 이크타는 야토리가 어떻게든 시낙스를 구할 거란 걸 알았기에 그저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선 거야. 그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러므로 시낙스를 돕기로 한 결정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가 책임을 질 것이다. 똑같아요. 그녀는 수르야에게 시낙스들을 동맹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모든 병사는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수르야가 이크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으면 죽일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익셈은 항상 명령에 따른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르야는 좌절하여 울면서 달아납니다. 이크타는 야토리에게 명령을 받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냐고 묻고 그녀는 먼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가루로 만들어 불길에 던져 다시는 살아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남은 익셈이 그를 죽일 것이다. 이크타는 두 칼날이 자신의 목을 베는 순간까지 그녀를 잃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이라고 답한다. 나중에 알데라한 군대가 여전히 1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강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전쟁은 더욱 격렬해진다. 추밀 공주는 세페다와 그의 부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방에 화가 나서 들어와 이크타와 그의 병사들이 잔혹한 전투에 휘말려 있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무례하게 묻는다. 전쟁이 끝나면 군사 재판에 출두하여 조사받도록 명령한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면 군사 재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반면 이크타는 이제 적의 공격을 기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릴 것입니다. 한편 나나는 수르야에게 2명의 뛰어난 병사들이 죽은 원인이 자신이라며 사과하고 손을 자르겠다고 청하지만 수르야는 자신의 왕국에 속한 시낙스를 포함해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자신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곧 이크타는 적이 움직이고 또 다른 부대가 우에로를 통해 오른쪽으로 분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기병이므로 보병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병이라 보병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크타는 셈팩에 그들을 요격할 부대를 보낼 것을 요청하고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합니다. 토르웨이와 함께 하려 했지만 셈파는 전투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남으면 기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셈파는 이크타와 야토리에게 지휘를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셈파는 이크타와 야토리에게 지휘를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크타는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만 토르웨이가 셈파와 함께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곧 메슈와 하로마는 쿄칸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신호에는 쿄칸군의 전략가인 장이 이크타 소대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야토리는 혐오감을 표하며 쿄칸이 그렇게까지 비겁한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 이크타는 자신의 소대원들에게 쓸데없는 공중 차량 때문에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늘만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봐야 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미래를 보고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이 꺼졌고 적이 불탄 지역을 통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불탄 지역을 통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부터 이크타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적응적이고 기동적인 방어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적을 막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 과학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소처럼 그는 다음 7일 동안 게으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만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 7일 후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휴식을 위해 남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들의 휴식을 위해 곧 메슈 소대는 이크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시작하고 전략을 유지하면서 때때로 적과 마주하게 된다. 한편 이크타는 상황을 주시하며 메슈 소대에게 4시간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고 야토리가 그들의 임무를 대신한다. 한편 이크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메슈 소대에게 4시간 휴식을 취하고 야토리가 그들의 임무를 대신하라고 요청한다. 한편 토르웨이는 칼라카르 병사들이 공격하려는 순간
그들을 향해 사격을 개시한다. 그들이 공격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크타의 조언 덕분에 그는 이미 칼라카르 병사들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알고 있었다. 성의 후면. 한편 이크타는 토르웨이의 용감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작은 신호를 이용하여 잘 해냈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곧 야토리는 병사들과 함께 숲에 불을 지피는 것을 끝냈다고 보고합니다. 곧 야토리는 숲에 불을 지피는 것을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그녀의 군인들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함께 앉아 간식을 먹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수차례. 이크타는 토르웨이의 보고서에 그들이 모두 죽였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크타는 토르웨이의 보고서에 그들을 죽이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크타는 야토리에게 언제든 필요할 때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토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다음 날 이크타는 적이 신호가 감지된 동부 지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6대의 마차가 그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큰 것을 끌고 오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크타는 병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곧 대포가 진영에 도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크타는 모두에게 그것이 쿄칸군이 새로 개발한 압축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폭발성 대포, 새로운 무기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크타는 신호와 적 기병이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 이크타는 그 신호와 적 기병들이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전투에서 마침내 그들은 적을 제압했습니다. 제국의 필사적인 방어선 구축 시도는 불면에 빛나는 장교라 불리는 영리한 장, 그의 지휘 아래 무너졌고 그는 현재 제국군 바로 앞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크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지휘 실패를 자책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변명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매슈에게 이곳을 맡겨 기동방어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이곳을 이틀 더 방어하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마에게는 이신자로서 군대를 독려하도록 명령합니다. 나나는 이크타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겠다고 끼어듭니다. 곧 이크타는 야토라에게 전투에서 함께 재밌게 놀자며 장난스럽게 캠프를 떠납니다. 그리고 야토라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가는 길에 야토라는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크타가 적을 확실히 무찌를 만한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민 끝에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한편 장은 그의 부하들과 말을 타고 빠르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일정 거리에서 멈춰 주변을 분석합니다. 장은 공기 중에 기름 냄새를 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천천히 적에게 접근하되 잠재적인 위험은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명령대로 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크타가 병사들과 함께 지하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크타는 장의 병사들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하는데 그들을 기습하여 많은 수를 죽입니다. 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미 승리의 영광에 젖어 있었기에 격분합니다. 그때 그는 성공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곧 그는 백색과 적색의 깃발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제국군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은 그것이 제국군이 결코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크타는 이것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그는 장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 전체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 하고 그와 같은 자들은 전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전장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면 말이죠. 곧 장은 자기 편 모두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야토라는 장을 만나러 가서 사령관이 협상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장은 놀랍게도 이 놀라운 전략의 배후 인물이 야토라가 아니라 이크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토라가 아니라 이크타라고 말이죠. 장은 거만하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크타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크타는 이를 고려하지 않죠. 장은 그가 더 많은 무의미한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크타는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계속 고집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크타는 다시 전투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건 말입니다. 그들은 숲쪽으로 후퇴하여 이틀 안에 후퇴 계획을 세울 것이지만 장은 알데라 성군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알데라 성군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데라 성군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는 이크텍의 전투가 다시 시작되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모두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이크타는 차분하게 장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빔을 겨눕니다. 장의 심장을 겨냥하며 저격수 토르웨이 라먼에게 신호만 보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공기총으로 장을 사살할 준비가 된 토르웨이 라먼에게 말이죠. 장은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토르웨이가 곧바로 사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은 협상 중에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군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협상 중에는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크타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상할 시야 의향이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규칙이라고 반박합니다. 장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만약 장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크타는 협상을 중단하고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 결정에 따라 즉시 협상을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다. 즉시 말이죠. 이크타는 장이 죽는 것만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며 그를 만난 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동안 그와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만약 장이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부대에 명령하여 그를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얼마 후 장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크타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고마워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요. 곧 제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지만 장은 이크타를 멈추고 그가 왜 자신의 왕국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크타는 자신이 조국을 지키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항상 바랐던 것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장을 애도하며 언젠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켜칸 왕국이 그를 버릴 것이라고 한탄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잠 못 이루는 빛나는 기사에게 모든 영웅은 과로로 죽는다는 옛 조언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곧 그들은 수도로 돌아오고 기뻐하는 공주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용감함에 대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며칠 후 군사재판에서 세피라 장군은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따라서 그는 모든 군사훈장을 박탈당하고 처형당하도록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공주는 이크타를 성구로 불러 현재 제국의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구합니다. 제국의 현황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크타는 정치가 부패했고 황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부패한 정치와 제 역할을 못하는 꼭두각시 황제 때문에 제국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치자로서 말이죠. 그러자 공주는 이크텍의 군의 최고위에 오르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제국이 바닥부터 정화하고 그들의 문화, 경제, 전통을 되찾도록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문화와 경제, 전통을 되살려 함께 싸워 패배할 때까지 말입니다. 밤이 찾아오자 익타는 평소처럼 야토리에게 가서 공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공주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공주가 한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왕국의 수호자인 야토리 익숨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이요? 그에게 나라는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며 그의 유일한 우선순위이자 부모님 다음으로 그가 지키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은 야토리입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은 끝입니다. 설명란 링크에서 정복의 바다를 다운로드하고 아직 안 보셨다면 새로운 만화도 확인해 보세요.